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 S&P 500 지수 0.8% 상승, 올해 들어 30번째 최고가 마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현지 시간 17일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전장보다 41.63포인트 오른 5,473.2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30번째입니다. 미 뉴욕주 제조업황 7개월째 위축, 6개월 낙관로는 2년 만에 최고.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수가 7개월째 마이너스를 나타냈지만 6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낙관로는 2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신규 주문과 출하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연은에 따르면 6월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전월 마이너스 15.6보다 9.6포인트 오른 마이너스 6을 기록했습니다. 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준 9월 금리 인하 가능할 것.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찰스 에반스 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내다봤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에반스는 미국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지표가 개선된다면 9월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 인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소통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 전에 몇 달간 좋은 지표가 지속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 중국 추가 완화 필요, 하반기 지급 준비율 금리 인하 전망. 골드만삭스는 인민은행이 올해 3분기에 지급 준비율을, 4분기에는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7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수요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중국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올해 중국이 주택 재고 정리와 관련한 더 많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골드만은 인민은행이 3분기에 지준율을 25베이시스 포인트 내리고 4분기에는 정책 금리를 1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 우리 증시 지난주에 상승분을 반납한 채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에서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또다시 한 번 더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는 0.77%, 나스닥 지수는 0.95% 이렇게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 다우지수도 0.49%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2% 가까이 주가를 띄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1.3%, 메타가 0.49% 오르면서 이 빅테크들의 주가는 대부분 고공행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최근에 투자율기 과열에 대한 반작용인지 0.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패트릭 하커 총재는 올해 금리가 한 차례 인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5월의 소비자 물가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경로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몇 달간의 데이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6월에서 7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지를 지켜봐야 그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제시된 올해 최종 금리 전망치인 5.1%가 자신의 예상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추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업률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커 총재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말까지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하겠지만 데이터가 부진할 경우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연준이 데이터에 의존해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에 중국의 주택 가격 하락 속도가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의 신규 주택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3.9% 감소해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전월의 마이너스 3.1%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 지수는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를 기록한 이후에 매달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4월보다 0.71% 하락해 이는 2014년 10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도 1% 감소해 2011년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70개 도시 중 68개 도시에서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보다 하락했으며 이는 4월에 64개 도시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전년 같은 달보다 비교했을 때 70개 도시 중 67개 도시에서 가격이 하락했으며 이는 4월에 63개 도시보다 더 많아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5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와 5.6% 증가했다고 국가통계국이 1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은 시장 예상치인 3%를 상회했으나 산업 생산 증가율은 예측치인 6%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소매 판매는 3조 9,211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과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를 포함하며 이 내수 경기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망치 3%와 전달의 2.3%, 3월에 3.1%를 넘어섰지만 1월에서 2월에 5.5%에 비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에서 5월의 전체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5월 산업 생산은 5.6% 증가해 전망치 6%에 미치지 못했고 전달의 6.7%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농촌을 제외한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월에서 5월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1% 감소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의 실업률은 전달과 동일한 5%를 기록했으나 1월에서 5월 평균 실업률은 5.1%였습니다. 5월 수출입 규모는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11.2% 급증했으나 수입은 5.2% 증가해서 그쳤습니다. 국가통계국은 5월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주요 지표가 반등했으며 새로운 모멘텀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대외 환경은 복잡하고 엄중하며 국내 유효 수요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경제는 반등을 거듭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연말에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과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의 이익 창출이 뉴욕 증시를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지목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를 수정했으며 이번에 제시한 목표치는 직전인 2월에 5,200보다 400포인트 높은 5,6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종가인 5,431과 비교했을 때 약 3% 높은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상위 5대 기술주의 견조한 수익 성장이 지수 상승의 주요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을 기존 19.5배에서 20.4배로 높였습니다. 올해와 내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기존치를 유지하면서 기술주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S&P 500 지수 상승폭이 확대돼 동일 가중지수가 상승하면 연말 지수가 5,9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연말 6,3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반면에 수익 추정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진다면 S&P 500 지수는 조정을 받아서 4,7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는 와이오밍주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신생기업 테라파워 LLC는 최근에 와이오밍주에서 첫 상업용 원자로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석탄 발전소가 점차 문을 닫고 있습니다. 테라파워는 2008년부터 더 간단하고 저렴한 원자로를 개발해 왔으며 2030년에 새로운 원자로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미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테라파워는 2028년에 원자로를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 연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현재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게이츠는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원자로 연료를 조달할 방침입니다. 그는 천연가스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의 인도를 중단한 이유가 와이퍼 문제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16일 보도에서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에 장착된 대형 와이퍼 문제로 인해 인도를 중단하고 구매자들에게 문제 해결에 약 일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와이퍼의 모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와이퍼는 공기 역학적인 이유로 보닛 앞 유리 사이가 아닌 지붕 꼭대기 쪽으로 수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량에서 와이퍼가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수직 대신 수평으로 놓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 매체는 테슬라의 자동 와이퍼 시스템이 악명이 높다며 이 문제가 사이버트럭뿐만 아니라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가 모든 사이버트럭의 와이퍼 모터를 교체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자사의 인공지능 비서 메타 AI를 당분간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블로그를 통해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성인 이용자가 공유하는 공개 콘텐츠를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이번 요청에 실망감을 표명하며 3월부터 유럽 규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AI 훈련 과정을 변경하고 정보를 제공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메타는 아일랜드 당국의 요청이 유럽을 혁신과 AI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면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타는 지난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면서 댓글, 회사와의 상호작용, 상태 업데이트 등이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음을 고객들에게 알렸습니다. 26일부터 데이터 수집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비정부기구인 유럽 디지털 관리센터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 EU 데이터 보호 당국에 이 메타의 개인 데이터 수집을 중단시키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서 아일랜드 당국은 메타에게 공개 콘텐츠를 이용한 언어 모델 훈련을 연기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픽사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선보인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미국에서 개봉 첫 주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인사이드 아웃 2는 북미에서 개봉한 첫 주말 동안 약 2,150억 원의 티켓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애니메이션 영화 중 두 번째로 높은 첫 주 수익이자 픽사 29년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티켓 수익이 약 4,1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는 지난해 7월에 개봉한 워너브라더스의 바비 이후에 처음으로 개봉 첫 주에 1억 달러를 돌파한 영화로 영화관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영화관이 폐쇄되고 이후에 작가 및 배우 파업으로 인해서 영화 제작이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개봉작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컴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영화 티켓 판매량은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며 2019년에 비해서는 42% 줄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북미 영화 티켓 수입은 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데르가라 메디어는 인사이드 아웃 2의 개봉 첫 주 티켓 판매가 강력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스튜디오의 엄청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17일 유럽연합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6월 6일 중국畜牧업협회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으며 17일부터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통상적으로 2025년 6월 17일에 종료가 되지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EU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EU산 유제품, 돼지고기, 자동차 등에 대한 무역 보호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안 부럽네, Z세대 잡은 K컬처 ETF 훨훨.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 K뷰티 열풍이 불면서 소비재 관련 ETF 수익률 역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의 소비 행태를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 주가 흐름도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SNS를 소비에 활용하고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Z세대가 주요 구매층으로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레버리지를 제외한 전체 ETF 중 수익률 1위는 하나로 F&K푸드였습니다. 이어 티거 화장품과 컬처 액티브, 소비 액티브가 나란히 2에서 4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AI 열풍에 시장의 관심은 미국 테크주에 쏠려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흐름이 조금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소비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인기 있는 국내 식품 및 화장품 관련주가 인기를 더욱더 크게 받고 있는데요. K푸드 대장주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인기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함께 있고 올해 들어서 199%나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인 166%를 웃도는 수준이고요. K뷰티를 대표하는 실리콘투의 상승세는 더 가파릅니다. 어제 배종찬 소장님께도 해당 종목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국내 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 스타일코리안닷컴을 통해 약 160개 국가에 판매하고 있는 실리콘투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5배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에 크게 의존하던 화장품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왔었는데요. 다만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중국 외의 지역 비중을 늘리면서 꾸준하게 실적을 개선시켜 왔습니다. 또 중저가, 지속 가능성, SNS 구매 선호 현상을 보이는 Z세대의 소비 성향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주요 상위 종목 ETF 수익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로 F&K푸드가 11.23%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삼양식품은 2024년 3월 4일 기준 19만 1,000원대였다가 6월 14일 기준에 64만 7천 원까지 치솟았고요. 실리콘투 역시 3월 4일 같은 기간 9,230원에서 6월 14일 5만 1,200원까지 급속도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로 F&K푸드 수익률 1위를 보여줬습니다. 삼양 불닭볶음면 SNS 타고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판매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리콘투도 저가 공색을 앞세워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Z세대의 공략이 적중했다라고 하는 업계의 평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C 기대작 배틀크러쉬 27일 출격, 실적 개선 발판되나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NC소프트의 기대작인 배틀크러쉬가 사전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리는데요. 핵심 게임 소비층에 의존했었던 기존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즉 MMORPG 장르와는 다르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NC소프트의 실적 개선이 이뤄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틀크러쉬 서비스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북미와 유럽, 아시아, 동남아 등 100개 국가로 꼽히고 있고요. 배틀크러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장르는 난투형 대전 액션인데 기존 NC소프트가 집중해온 틀에서 벗어났다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한국과 북미 등 100개 국가에서 사전 출시합니다. 기존 RPG 틀을 벗고 대중성에 공을 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신작 10개 종을 줄줄이 공개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63조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 현대차 비장의 카드는 현지화. 이번 소식 현대차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인도는 현대자동차가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지난해 인도의 자동차 판매량은 약 500만 대로 추산이 되는데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전동화 전환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현대차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법인의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투입하면서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인도법인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했고요. 9곳의 현대차 해외 법인 가운데 인도가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량은 76만 5,876대로 9%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내수 판매도 60만 2,111대로 처음으로 60만 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현대차가 주목하는 것은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인도 전기차 시장은 아직 절대적인 판매량은 적지만 정부의 강력한 전동화 전환 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요. 인도 전기차 시장이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안전지대라는 점 또한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과 유혈 사태 등으로 정치적인 앙숙 관계에 있어서 냉각 상태로 접어든 지 오랜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인도 정부가 중국의 비아디와 장성기차에 투자를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육성에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가 없고요. 전기차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현지화해 가성비가 중요한 인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현지 전동화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IPO 이후 1년 새 5조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 매년 2배 이상 크는 인도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는 현지 생산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인데 2030년까지 5개 모델을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HBM 생산 쏠림, 풍선 효과, 구형 D램 값 2배 오를 수도. 네, 다음 소식 전달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레거시 구형 D램 제품들의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레거시 제품의 캐파가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범용 D램 공급 부족 현상이 틀에 좀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구형 D램 제품인 DDR3 D램의 가격이 하반기에는 50에서 10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삼성은 2분기 DDR3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공급량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HBM과 DDR5 생산에 라인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면서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일반 D램 시장이 수급 불균형 사이클을 겪으면서 DDR3 생산 능력 부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수급 격차가 20에서 30%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DDR4 가격 역시 전 제품군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PC용 DDR4 제품의 가격은 1분기 27달러에서 2분기 29달러로 상승했는데 이 기간 모바일 LPDDR4의 가격과 서버용 DDR4의 경우 140달러까지 오를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하반기 50% 이상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DR3, DDR4 등 생산 능력이 할당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메모리 가격 내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 혹은 인내심을 갖고 긴축해야 된다. 정부와 한은의 힘겨루기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밝히면서 통화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생각하는 정부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앙은행의 기조가 부딪히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당국이 부동산 시장과 환율 움직임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상당 부분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원물가 상승률이 최근 안정되고 있고 다른 국가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앞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주요 7개국 중 처음으로 금리를 5%에서 4.75%로 내린 바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역시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낮췄는데요. 정부는 미국보다 앞선 7, 8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은의 입장은 다릅니다. 한은 총재는 섣부른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져서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목표 수준, 즉 2%대로 수렴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현재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입장 차이입니다. 우선 항목별로 살펴보시면 물가와 자영업자 그리고 글로벌 금리 기타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최근 안정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상방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질 금리 인하 시에 자영업자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정부와 다르게 한국은행은 고금리 고통은 알지만 섣불리 완화 시에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CB 등 다른 국가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라고 글로벌 금리 차원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국 미국의 통화 정책이 불확실하다라고 한국은행은 선을 긋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역시 높아지고 있다라고 리스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실발 금리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유연화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부동산 PF 등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 혼란만 주는 발언이다라는 비판 역시 일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섣부른 완화는 비용을 키울 것이다라는 의지와 함께 물가 상승, 환율 약세 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차 현지법인 인도 증시 사상 최대 4조 규모 IPO 추진.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자동차가 인도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주가가 장 초반부터 뛰었습니다. 최근 주주 환원 정책 역시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었는데 현대차 소식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우선 제가 좀 현대차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제가 2주 전쯤에 현대차 혹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던 게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자동차 섹터의 3가지 이벤트를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하나가 인도 IPO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인도 IPO가 좀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가치만 하더라도 좀 인도 쪽에서 33조에서 40조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상장을 통해서 약 4조 정도를 좀 조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 시점이 약 9월에서 10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뉴스 플로우는 살아있고 그때까지 계속 인도의 법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인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판매량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한 2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루티 스즈키라는 기업이 물론 점유율이 가장 커요. 약 4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인도와 일본의 합작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2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2위와 3위 약간 비등비등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인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의 점유율이라든지 순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판매하는 대수라든지 판매량을 보면은 인도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100만 대를 좀 못 파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를 보면은 현재 IPO 조달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을 통해서 다시 현지에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높일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인도 쪽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예시를 좀 드려보시면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를 좀 질문 드려보면은 잘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가 약 2천억 원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조고 그리고 코스닥이 400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5,500조입니다. 시총 규모가 좀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인도 시장에 몰리고 있고 그 이유는 인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성과를 내는지보다는 좀 주식이라는 게 사실 현재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지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현대차가 인도 IPO 법인을 좀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는 한 19% 그리고 낙관적으로는 30%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공격적인 리포트가 발행된 것을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우리는 인도 IPO, 그러니까 인도 쪽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 IPO 감안했을 시에 거의 30% 정도로 추가 상승 역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인도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하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인도에 계속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인도 쪽에 최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최근 음식료 기업 중에서 롯데웰푸드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지금 그 종목이 잘 움직였던 이유가 인도 시장에서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인도 시장이 현재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인도로 진출하게 되면서 앞으로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도 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도를 보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세계 1위 인구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젊습니다. 중위라고 할 수 있는 그 평균 쪽이 27세, 28세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젊은 인구수가 많다라는 것은 앞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내수라든지 혹은 뭐 자동차, 가구, 굉장히 내수 판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출산율도 2.0이에요. 결국 2050년, 2060년으로 갔을 때 인구수가 17억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인도의 중산층 가구 수를 보게 되면 가운데가 굉장히 뚱뚱해집니다. 가운데가 왜 뚱뚱해지는 게 좋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인도 시장에 진출했을 때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10만 원, 20만 원 가구를 팔더라도 이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인도의 중산층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팔 수 있는 물건들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동안 잘 팔리는 게 인도 시장에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에서 좀 비싼 감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중산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동차의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결국 가격 경쟁력이 있는 현대차 그룹 쪽에서의 경쟁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그룹 쪽에서 가장 큰 기회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그동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을 굉장히 줄여 나갔는데 이를 대체하는 요인으로 인도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에 대한 부분들을 인도 쪽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매출이 좀 이제 맞춰지는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도 같은 경우가 친환경 정책에 계속 발을 넓히고 있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결국 관련했을 때 전기차라든지 혹은 뭐 BYD, 테슬라 결국 이들 기업이 인도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대가 비싸다입니다. 물론 인도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혹은 인프라 확대 다양한 방안들을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전기차 가격대가 좀 높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현대차 쪽에서의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 속 안에서도 가격 경쟁력 있는 쪽에서의 기회를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 인도 그 자체를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sek터와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그전까지는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 혼자만 잘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의 수급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은 가장 수급이 많이 들어간 종목이 반도체였고 그 다음이 현대차였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약간의 지지부진한 상황들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자동차 그리고 현대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특히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이벤트, 첫 번째는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는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조지아 공장 가동 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까지 열리게 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관련했을 때 미국 쪽에서 상장을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현대차가 받을 수 있는 밸류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료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현대차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앞자리 수가 2에서 3으로 가는 구간대에서 좀 저항이 살짝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성이 굉장히 대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자동차 부품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부품주들 역시도 어제 서현이화 혹은 화신 굉장히 대다수의 부품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는 자동차가 움직였을 때 부품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형식이라고 해서 완성차가 1%에서 3%가 움직이면 부품주는 약 10% 정도가 움직인 모습들을 보였던 반면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와는 별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부품주로의 쏠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성차와 비슷한 흐름들 혹은 이를 뒤따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부품주들 어제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에서 계속 따라가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화신, SL, 서현이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부품주들 3대장이라고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화신이라든지 SL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쪽으로 진출함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듀로메카입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경쟁력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듀로메카는 협동 로봇 제조를 기반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협동 로봇은 사람과 협력을 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의료 로봇, 용접 로봇, 튀김 로봇 등의 신규 매출을 기반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쟁력 첫 번째입니다. 로봇 제조를 위해서 수직적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직적 밸류체인은요, 부품, 제품, 솔루션, 서비스를 수직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터와 감속기 등 협동 로봇의 핵심 부품들의 내재화가 구축이 돼서 안정적인 제조와 이익률까지 개선이 기대되는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입니다. 다양한 로봇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 델타 로봇은 발이 3개가 달린 로봇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동 로봇 등 제품들을 제조하고 판매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은 다양한 전방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F&B, 의료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우주 항공으로도 진출할 계획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조용 용접 로봇입니다. 국내 조선 그리고 철강, 자동차 산업의 업황 개선으로 용접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용접원들의 고용과 채용이 원활하지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력자의 이탈과 또 3D 산업으로의 인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의 3월에는 신개념 용접 솔루션을 공개를 했고요. 24년 2월에는 해군 함정 선체 정비용 로봇을 납품을 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비교 우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조선사 대상으로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국내 타 조선사로의 진출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해외 조선사로의 진출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대체가 필요한 다른 공정까지 진출이 가능한 점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F&B 튀김 로봇입니다. 교촌 F&B와 업무 협약을 2021년 10월 달에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튀김 요리에 특화된 로봇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네, 향후 5년 내에 전체 매장에서 70%까지 도입을 할 예정이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교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킨 시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70%라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볼 것이다.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크게 볼 것이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치킨 가격이 상승하면서 로봇 도입의 필요성, 당위성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킨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인건비 그 외의 가격까지 같이 덩달아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아무래도 로봇이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까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교촌치킨 매장 내 적용 시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관련 매출 역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교촌치킨 매장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1위,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경우에는 관련 매출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한번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오늘 이 뉴로메카의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오늘 중국의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인 6.18 행사가 열립니다. 국내 수혜주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일면 현대차 현지법인 인도 증시 사상 최대 4조 규모 IPO 추진,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주 관련주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 리포트는 기대되는 매출 성장을 보여주는 뉴로메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정보의 판단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힌트와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